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이 채널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주 듣게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들으며 저 역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희 형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형부가 저희 가족의 도움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참 보기 좋은데 가끔씩 옛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곤 합니다. 너무도 멋지고 좋은 사람인 우리 형부가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게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형부는 어릴 적부터 저희 가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가족들끼리도 자주 왕래하며 같이 성장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저와는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언니와는 동갑이어서 마치 한 가족처럼 함께 어울려 여행도 다니며 친하게 지냈는데 형부가 대학생일 때 형부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형부는 외동이라 다른 형제가 없어 그 충격과 고통은 상상하기도 힘들었죠. 형부와 어릴 때부터 투닥거리며 자란 언니는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형부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언니는 형부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형부가 겨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쯤 자연스럽게 형부와 언니의 관계는 발전의 연인으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형부의 진중한 성품과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형부가 사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셨는데 실제로 형부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형부의 사정을 잘 아시고 형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기에 부모님은 언니 못지않게 형부를 챙기고 형부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형부와 언니는 정말 예쁜 부부로 보였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도 형부와 언니를 보고 정말 예쁘고 잘 어울리는 신혼부부라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저 역시 그런 형부를 보며 형부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형부는 애처가이자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 후 든든한 가족이 생겨 형부도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 형부의 행복이 계속되길 바랐지만 겨우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가던 형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언니가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언니는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했을까봐 저희 가족과 형부 모두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했고 자부심이 강해서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걱정할까봐 언니는 밥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끼니를 자주 거르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급하게 먹는 일이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언니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방법을 찾았겠지만 언니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티도 잘 내지 않았고 저희는 그저 언니 말만 믿고 괜찮은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몇 년간의 교대 근무로 인한 수면 불균형과 부실한 식사, 그리고 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결국 언니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세고 씩씩하던 언니도 잠시 쉬어야겠다고 인정할 정도로 몸이 나빠졌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언니가 결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언니는 누구보다 아이를 좋아했고 형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아이를 기다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제야 언니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해요. 그전까지는 일하느라 바빠 몸 상태를 제대로 느낄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때라도 병원에 갔더라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언니는 그저 집에서 쉬면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고 자연스럽게 임신도 될 거라 믿으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젊으니까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 말을 믿고 형부와 저희 가족 모두도 그저 좀 쉬면 될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 지금도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집에서 꽤 오랜 기간을 쉬었지만 언니의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져서 살도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헬스케지고 반쪽이 되었을 때서야 저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갔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어요. 젊다는 것이 오히려 암에는 불리하게 작용해 전이도 빨리 진행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형부와 가족들은 마치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죠. 집안에 위암 가족력이 있기도 했고 언니가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돼서 늘 소화제를 복용해왔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지금도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 함께 계셨던 많은 암 환자분들도 젊은 나이에 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니 안타까워하며 여러 가지 암에 좋다는 정보나 치료 방법을 공유해 주시며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언니가 젊고 앞날이 창창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거죠. 저희는 그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암에 좋다는 방법들을 거의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들 위로 삼아 해주시는 젊어서 전이가 빠르지만 열심히 치료받으면 회복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언니도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병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요. 무엇보다 형부는 빚을 내면서까지 언니의 치료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암병동에 입원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언니는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젊고 앞날이 창창했던 언니였기에 가족들이 느낀 상실감은 더더욱 컸죠. 무엇보다도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언니와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낸 형부의 고통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어요.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기에 형부는 하루아침에 가족이라곤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 형부가 너무 안타까워 언니가 떠난 후에도 저희 가족은 형부와 계속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언니를 잃은 슬픔이 저희를 더 단단히 묶어주었고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형부도 가족이 필요했고 저희도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형부는 부모님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고 저에게는 친오빠와도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부 역시 저희 부모님과 저를 친부모와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서로의 상처를 함께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형부로 인해 부모님이 소갈이 하시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언니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부가 여전히 언니와의 추억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언니와 형부는 아주 이른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언니가 떠난 후에도 형부는 나이가 어린 편이었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언제까지나 언니의 그림자만 붙잡고 살 거냐며 산 사람은 살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못 들은 척하거나 그저 웃고 넘길 뿐이었어요. 내 인생에는 언니밖에 없다고 말하면서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런 형부의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점차 형부가 친아들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자 그런 태도가 부모님께는 오히려 속을 태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부모님을 여인 후 심한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해왔는데 언니와 교제하고 결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약을 서서히 끊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 얼굴이 창백해져가는 것을 보니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혼자서는 제대로 식사도 챙기지 않는 형부를 보며 속상해하신 부모님은 자주 형부를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하며 챙겨주셨고 형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정기적으로 보내주셨지만 형부의 얼굴빛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번은 장난스럽게 반찬을 싸주시면서 아들내미 언제까지 이렇게 챙겨줄 거냐, 새며느리 데려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형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웃기만 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들고 가서 밥그릇 2개 놓고 밥 먹으면 혜영이 있을 때 같이 밥 먹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기도 하고요. 혜영이가 어머니 닮아서 요리도 참 잘했잖아요. 어머니께 요리 배워서 먹으면 혜영이가 해준 밥 먹는 것 같아 외롭지 않아요. 정말 담담하게 일상 대화하듯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형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기도 하고 밥도 2그릇씩 먹으며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혼자 집에서 밥을 챙겨 먹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늘로 떠난 언니의 몫으로 밥그릇까지 놓고 식탁을 차린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형부의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형부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형부의 생일이었어요. 형부는 가족도 없고 언니도 없는 상황에서 생일을 혼자 보내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 언니가 떠난 후로는 저희 집에서 매년 생일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형부가 출장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라 어머니께서 미역국과 잡채, 갈비찜 같은 생일 음식을 준비해 반찬으로 싸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형부가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렀다 가면 너무 늦고 피곤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형부 집에 반찬을 갖다 놓기로 했습니다. 형부에게 이야기를 하니 극구 사양했지만 어머니가 생일날 미역국은 꼭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시니 결국 형부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언니가 하늘로 떠난 후 처음으로 몇 년 만에 형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이 몇 년 전 언니가 살아있을 때와 거의 똑같았어요. 언니의 옷, 화장품, 언니가 쓰던 이불과 가구, 하나도 버려진 것이 없이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에는 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튤립이 화병에 한가득 담겨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라면 화장대 거울에 건강하던 시절의 언니 사진이 인쇄되어 붙어 있는 것뿐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언니의 흔적이 가득해서 마치 언니가 곧 인사를 하며 걸어 나올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 형부의 물건은 옷도 화장품도 너무나 간소한 것이었죠. 사람이 이런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모든 것이 언니에게 맞춰져 있고 형부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흔적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와 화장품, 그리고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우울증 처방약뿐이었습니다. 반찬을 넣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도 언제 밥을 해먹었는지 모를 만큼 텅텅 비어 있었어요. 부엌 선반에는 그 흔한 라면 하나조차 없었어요. 게다가 겨울이라 날이 많이 추웠는데도 언니가 좋아하던 얇은 담요 하나만 침대에 덮고 있는 형부를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언니는 열이 많아서 두꺼운 이불을 잘 덮지 않았지만 형부는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거든요. 혼자서 집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울까 생각하니 형부가 언니가 쓰던 얇은 담요 하나만 꺼내놓고 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떠난 언니가 돌아올 것도 아닌데 마치 가슴에 뭐가 콱 막힌 것처럼 아프고 답답해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형부가 돌아올 때까지 집 안에서 펑펑 울다가 뒤늦게 퇴근한 형부를 붙잡고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죠.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러면 죽은 혜영이가 돌아오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아직도 이렇게 사냐며 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형부는 매번 그렇듯이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이날 이후로 어머니는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 형부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장난스러운 말투가 아닌 진지한 마음으로 술 한잔하며 형부를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울면서 소리도 질러보셨지만 형부의 고집을 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형부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며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죠. 그러자 형부는 현관문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여기서 내치면 죽으라는 거랑 같은 거라고. 그나마 저희 가족들이 있어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제발 자기 내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형부의 모습을 보니 그 커다란 덩치로 현관에 주저앉아 오는 약한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의 마음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온 가족이 형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형부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하늘을 향해 원망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아버지도 고개를 돌려 펑펑 울고 계셨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은 포기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주에 두세 번은 형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명절도 함께 보내고 가족 여행도 다니며 반찬도 주기적으로 싸서 보내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형부와 따로 술자리를 가지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형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다 두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을 또 잃게 될까봐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형부의 마음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저희 가족은 형부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피하듯 살아가다 보면 형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리라 믿고 그때가 되면 저희 가족이 힘을 합쳐 형부를 도와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형부의 새 출발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어린 시절부터 절친했던 소꿉친구 가연이었습니다. 가연이도 형부처럼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면서 동고동락했던 무척 친한 친구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동생이지만 제가 생일이 늦은 편이라 서로 편하게 부르며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가연이가 대학생 때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대학교 졸업 후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꽤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연이가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형부와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 어울려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가연이가 오는 날에 맞춰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기로 했어요. 가연이 부모님이 가연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난 뒤 고향으로 귀향하셨기에 공항까지 마중 나오시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도 몇 년 만에 보는 가연이를 볼 생각에 설레서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가기로 했죠. 아무래도 오랜 외국 생활을 했으니 짐도 많을 거고 몸도 많이 피곤할 테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가연이는 오랫동안 못 봤는데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그대로였어요. 말이 없고 조용하고 배려심도 많고 수줍음도 많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저희가 반가운지 평소보다는 밝고 들뜬 모습으로 말도 많이 하고 오랜만에 찾은 한국에 굉장히 마음 편해하는 게 눈에 보여 저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만 가연이가 형부의 상한 얼굴을 보고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힘들수록 밥도 잘 챙겨 먹고 건강도 잘 챙겨야지 가연아. 그러니까 네가 형부 좀 어떻게 해봐. 우리 가족이 몇 년째 잔소리하고 있는데 맨날 저렇게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한다. 잘 됐다. 잔소리할 사람이 하나 더 늘었네. 가연이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좀 먹이고 놀러도 가고 해봐. 알겠어? 언니 오빠 나 한국 와서 먹고 싶은 거 많았거든. 긴장하고 있어. 다 먹으러 갈 테니까. 그때는 오랜만에 만나서 농담처럼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가연이와 형부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네요. 가연이는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았던지 형부와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식당도 많이 가고 관광지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계신 부모님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림을 꾸려야 하는 가연이를 도와 시간이 날 때마다 셋이서 쇼핑도 다니고 필요한 물건도 챙겨주고 했어요. 저와 가연이만 다녀도 되지만 혼자서 밥도 안 챙겨 먹을 형부가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서 시간 보내는 게 우울증에 좋으니까요.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형부를 보니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더군요. 언니가 하늘로 떠난 뒤에 형부와 둘이서 만나 식사를 하거나 가끔 뭔가를 나눠주거나 하면서 얼굴 본 적이 많았지만 항상 언니와 함께했던 생각이 들면 슬퍼지곤 했는데 가연이를 끼워 셋이서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니 슬픈 생각이 많이 나지 않아 저도 많이 편했습니다. 형부도 항상 보여주던 씁쓸한 웃음 대신 진심으로 기분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밥도 잘 먹고 하는 게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형부 옆에 가연이 같은 좋은 여자가 있어서 항상 저렇게 밥 잘 먹고 웃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있을 때와는 또 다르게 행복해 보이는 형부의 모습이 참 새로워 보이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했고요. 하늘에 있는 언니도 이렇게 다시 웃고 밥도 잘 챙겨 먹는 형부를 보면 마음이 놓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형부와 가연이가 부담될까봐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가연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아마 가연이가 형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기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시간이 꽤 흐른 어느 날, 가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저녁이나 같이 먹자기에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지 자꾸 다른 말만 하며 뜸을 들이더군요. 자꾸 말을 빙빙 돌리기에 무슨 얘기기에 이러나 싶었어요. 한참 뜸을 들이다 가연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이야기였어요. 언니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성민이 오빠한테 마음이 가. 처음엔 오빠 얼굴이 너무 상하고 살도 많이 빠져 있기에 마음이 쓰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나 정말 못됐지. 혜영이 언니랑 연니한테 너무 미안한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빠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연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정말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저도 혼자서 바라고 있던 일인데 오히려 가연이가 용기를 내서 먼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우리 형부도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늘에 있는 언니도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마저 들더군요. 더구나 형부가 만나는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연이라는 것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터라 이 친구가 어떤 친구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가연이의 손을 잡고 뭐가 미안하냐며 너무 고맙고 잘된 일이라고 내가 중간에서 조율해 줄 테니까 정보랑 한번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볼 때는 형부도 가연이와 함께 있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잘 웃기도 하는 게 가연이에게 분명 마음이 있는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있을 때도 잘 웃긴 했지만 그런 웃음과는 다른 정말 행복하다는 웃음을 짓고 있었거든요. 형부의 마음만 열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형부와 가연이가 둘이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부모님과 제가 울고불고 화내고 달래가며 설득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정도로 고집센 형부의 마음은 열릴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꿈쩍 안고 있는 형부가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사이에서 형부에게 내쳐지고 있는 가연이도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형부가 가연이를 만날 수 없는 이유라는 것도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랑도 사별한 사람이야. 결혼도 한 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유학까지 갔다 온 아가씨인 가연이를 만나니 하늘에서 보면 천벌을 내릴 일이야. 가연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분명히 자기도 가연이한테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부정하려고만 하니 너무 속이 터지더군요. 가연이도 괜찮다고 하고 저희 가족들도 제발 새 사람 좀 만나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러고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치는 기분이었어요. 가연이가 받는 상처도 걱정이 많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답답하게 상황을 이어가다가 결국 가연이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연이에게 전화가 와서 받으니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그만하겠다고, 형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자기가 아무리 형부에게 이야기를 해도 저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만 반복하기에 화가 잔뜩 나서 2번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화를 내고 돌아섰다고 하더군요. 친형제처럼 자라온 저희이기에 결국 둘이 그렇게 갈라지는 게 무척이나 안타까웠지만 가연이도 할 만큼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아왔기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련하고 바보 같은 형부를 탓하며 속만 태울 뿐이었어요. 화가 잔뜩 난 가연이를 달래며 타는 속으로 도대체 형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생각만 했네요. 형부도 형부 나름대로 속상하고 힘든지 그 뒤부터는 저와도 잘 교류하지 않고 회사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하도 소식이 없기에 전화를 해보면 낮이나 밤이나 회사에 있다고 하더군요. 출장을 가는 일도 많아졌고요. 평소 가끔 출장을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자주 다니지 않았기에 갑자기 왜 그렇게 바빠졌냐 물어보니 생각이 많고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가 그냥 지원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면 잡생각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몇 달 동안 줄줄이 야근에 주말 근무도 매일같이 하는 형부를 보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몇 주 만에 형부가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그 전에 잔뜩 상해 있던 얼굴이 오히려 훨씬 나아 보일 정도로 사람이 확 늙고 있는 거예요. 잠을 어찌나 못 잤는지 얼굴은 흑빛이고 다크서클이 거의 뺨까지 내려와 있고요. 자기 몸 못 챙기고 일하다가 큰 병에 걸려 하늘로 떠난 언니 일은 생각도 안 하는 건지 자기 몸을 혹사시켜가며 일하는 형부에게 화도 나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형부가 앞으로는 쉬어가면서 일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그 뒤로는 퇴근도 제 시간에 하고 끼니도 규칙적으로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피로에 잔뜩 절어버린 몸이 돌아오기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전에도 몸 생각하지 않고 과로를 했으니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점점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해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까지 와서 결국 휴가를 쓰고 3일 정도 집에서 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있어서 퇴근을 한다고 해도 잠을 잘 못 자는 형부였기에 잘했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쉬고 잠만 자라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형부가 그 문자에 답을 안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알겠다는 대답이라도 보내는 형부였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많이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도 형부에게서 답이 오지 않았고 전화를 아무리 걸어봐도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본 형부의 마지막 모습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것 없어 보였기에 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그날 저는 회사에 있어 형부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을 다 끝내고 가기엔 너무 늦을 게 뻔하더군요. 건강을 챙기지 않다가 황망하게 언니를 떠나보냈던 지난날이 생각이 나면서 형부까지 잘못될까 싶어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겐 형부가 친오빠였고 가족이나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퍼뜩 가연이 생각이 났어요. 가연이가 형부와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화를 냈지만 정말 형부가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더라고요. 다행히도 급하게 건처에 전화해 가연이도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형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 예전에 형부에게 받아놨던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다행히 비밀번호가 바뀌진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러도 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기에 제가 가르쳐준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니 형부가 침대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대요. 처음에는 자는 줄 알고 형부를 흔들어 깨웠는데도 움직임이 없어서 놀란 가연이는 바로 119에 연락을 했고 다행히 빠른 시간 내로 구급차가 도착해서 형부를 데리고 응급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후에 듣고 보니 형부는 휴가를 받아 잠도 자고 좀 쉬고 싶었는데 오랜 야근과 불면증에 수면 패턴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잠을 청할 수 없어 병원에서 처방해준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요. 약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하고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형부였기에 수면제를 먹은 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약을 먹은 건 아니지만 이미 축적된 과로로 몸이 많이 상한 상태의 수면제 성분이 위험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위세척을 하고 응급처치를 하니 형부의 의식이 그제야 돌아왔다고 합니다. 약을 못 받아낼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과로로 인한 후유증도 의심되니 검사를 조금 더 해보고 입원을 며칠 더 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수면 패턴을 되돌리기 위한 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안 있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오랜 시간 있지 않았지만 가연이가 보호자 신분으로 형부 옆에서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화가 나서 형부의 면전에서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고 돌아섰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깊어진 상태라 그게 잘 안 되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부가 쓰러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후회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형부가 편하게 지내게 도와야 했는데 괜히 화를 내고 형부에게 상처를 줘서 병을 더 악화시킨 것 같다고 미안해하더라고요.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가연이를 보고 고집불통이던 형부의 마음도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연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순간을 넘기게 되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된 것 같아요. 쓰러지고 나서야 왜 이렇게 몸을 망치며 살고 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언니가 몸을 돌보지 않다가 큰 병을 얻은 걸 옆에서 지켜보며 그 누구보다 힘들어했던 형부였는데 자기가 언니와 똑같이 건강해 소홀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그 누구보다도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운동도 하고 식사도 하루 3끼 꼭 챙겨 먹으려고 하고요. 가장 큰 문제였던 우울증과 불면증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더군요. 약을 먹어도 눈 붙이기 힘들었던 형부가 약 없이도 잠을 잘 자고 무엇보다 규칙적이고 질 좋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형부가 건강을 되찾게 된 데는 가연이의 공이 가장 컸어요. 가연이가 혼자 살아 아침 챙겨 먹기가 힘들까봐 과일이나 간단식 같은 걸 사서 형부에게 챙겨주고 여건이 되면 아침을 차려주기도 했다더군요. 잠을 잘 못 자는 형부가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게 신경도 많이 쓰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외롭고 쓸쓸했을 형부의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주고 응원도 해주니 형부가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역시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드디어 살도 좀 붓고 얼굴빛도 환해진 형부를 보며 이제야 2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다고 그제야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으셨네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던 2사람은 얼마 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연이 부모님은 아무래도 속상하신 마음에 조금 반대를 하시긴 했지만 형부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와서 형부의 인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가연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 가족들만큼 예비 부부를 축하해 주셔서 별탈 없이 순조롭게 시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가연이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 형부가 꺼내던 날 저희 아버지가 형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는 우리 집 사위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큰아들이라고 앞으로도 부모 자식 관계로 함께 지내자고 말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형부 결혼하실 때 혼수도 새로 해서 보내고 형부와 언니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거기에 돈을 보태셔 새로 집도 하나 장만해 주셨어요. 형부는 부모님을 더 이상 장인, 장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자연스럽게 형부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며 지내고 있네요. 그렇게 형부는 저희 집의 진정한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언니를 잃은 아픔과 가족을 모두 잃었던 형부가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가며 한 가족으로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기해 보일지 몰라도 저희 가족은 이제야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까맣게 타들어간 속이 형부의 새 출발로 그제야 편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저희에게 진심을 보여준 형부가 누려 마땅한 일들이었지.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부부로 살고 있는 형부와 가연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우리 형부 아니 오빠도 요즘은 볼 때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얼굴빛도 좋아지고 살도 붙으니 인물도 훤해져서 예전처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부부가 너무 예쁘다며 한마디씩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네요. 요즘은 저희 집에 가끔 들러 저녁을 먹을 때 가연이도 함께 와서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늘에 있는 저희 언니도 이 모습을 보면 이제야 마음 놓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언제나 형부와 저희 가족이 행복하길 바랄 테니까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많이 힘들었지만 형부의 결혼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도 훌훌 털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형부 같은 남자 만나겠다는 제 다짐도 아직 여전해요. 이제 모든 가족의 관심과 걱정이 결혼 못한 저에게 맞춰져 있어 조금 부담이 됩니다. 새로 생긴 아들 효도 톡톡히 받고 계신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딸이 되어야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집안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동안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지금 힘든 일이 많으셔도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운이 생겨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날 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싶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깨지지 않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